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험계약법 보험 판례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있던 책에 이어서 새로 교정해가지고 즉 이번 46개 때 시험 문제 났던 거 다 반영하고 또 최근 8월 달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 거기까지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험 문제 안 나는 것들은 삭제할 건 삭제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것들 집어넣다 보니까 뭐 페이지가 작년보다 더 늘거나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많이 뺐는데 새로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업데이트 시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책은 현재 우리 미래보험기후관 여기서도 팔 수 있고 시중에서도 많은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학원으로 직접 주문해도 되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법 보험판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 OT,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하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보험판례라는 게 뭘까? 개념 정의.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또는 약관에 없는 내용들 또는 법령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법령이나 약관에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때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시시 비밀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 등을 모은 거, 이 사례를 모은 걸 보험 판례라고 한단다. 결국 보험 판례는요. 먼저 법이나 약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것들, 거기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 또는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해석이 다른 거 그거를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는 거 이게 결국 재판에서 판결로 나타나는데 그 판결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험 판례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그럼 보험 판례를 왜 공부할까? 공부하는 이유. 첫째, 2023년 제46개 기출문제 기준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험계례사는 총 보험계약법이 2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거의 20문제 가까이요. 19문제가 바로 보험판례에서 출제가 됐고 손해사정사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 30문제가 보험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거의 보험계례사에서는 매 문제마다 판례가 들어갔다 보면 되고 손해사정사는 4문제 중에 3문제씩은 그렇게 판례에 관한 문제가 들어갔다. 엄청나게 판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뭐 10시간짜리 판례 공부해가지고는 될까? 어림택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적어도 여기 있는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그래도 목표한 거 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매년 90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과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실무에서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거죠. 법과 약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분쟁이 발생한 판례에서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한다는 건 법과 약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적어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이게 판례 공부예요. 약관에서는 안 돼요 그랬는데도 대법원에 가보면 그래도 지급하라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하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약관만 믿지 말고 약관을 더 뛰어넘는 게 바로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까지 공부한다면 그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받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게 판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그럼 본 교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보험계약법 기본서의 순서와 맞게끔 판례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와 거의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는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했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이 판례집을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기본서 공부와 판례집을 동시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각 판례 제목에 핵심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제목만 정리해도 충분한 만큼 그 각각의 제목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표시했어요. 근데 표시가 어떻게 씌운다? 적극, 소극, 원칙적 적극, 원칙적 소극 또는 유효, 무효, 원칙적 유효, 원칙적 무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때 적극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인정한다. 이런 거 맞느냐? 적극. 그래 그게 맞다. 그게 적극이야. 소극 아니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반대.
yes 이게 적극이고 no 이게 no 아니야 라는 게 소극입니다. 원칙적 적극, 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원래는 그게 맞는 거야. 그 내용이. 그런데 적극적, 원칙적 소극은 원칙적으로 그건 소극은 적극은 그래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다는 뜻이고 소극은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거야. 다만 예배적으로 이럴 때는 맞을 수 있어. 그때는 원칙적으로 소극, 예배적으로 적극이 되는 거죠. 또 유효, 무효, 원칙적 유효, 원칙적 무효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건 유효하다, 이거는 무효다. 이런 것들 판례에서 이런 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설명하면서 듣다 보면 나중에 그 제목만 봐도 적극, 소극, 유효, 무효 이런 것들은 읽기만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칙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건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된다.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어려운 용어는 그 용어 다음에 괄호 속에 해석을 달거나 별도의 보충 자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의학 용어 중에서 근이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이양증. 이게 뭐냐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병.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모두 근육이 움직여서 되냐? 우리 몸의 마지막으로 뛰는 게 뭐죠? 심장이야. 이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 심장에 있는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심장을 뛰게 하는 건데 마지막은 그 심장 근육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치명적인 병이 근이양증이거든요. 그럼 근이양증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결국은 근육이 계속 소멸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땐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심장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사라짐으로써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이 근이양증이라 한단다. 이런 용어들. 그런 것들이 어려운 용어는 항상 괄호를 치고 그 용어를 설명하는 걸 거기다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네 번째, 각 판례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파악하도록 판결 핵심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따라서 그 판례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판례 내용에서 거기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 핵심만 딱딱딱 뽑아놓고 그게 판결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판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는 만약에 판결 핵심 정리만 정리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시장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죠. 또 실제로 강의도 판결 핵심 정리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각 판례에 분쟁 대상이었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사건의 개요도 추가했습니다. 즉 어떤 판례는 이 내용이 뭔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겠어. 그때는 그 사건 개요라는 걸 넣어서 그 판례가 어떤 사건이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하고 판례 내용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내용은 그림이나 또는 도표로서 도식화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무슨 관계인지 도대체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하고 또 그 상대방하고 어떤 관계들인지 복잡한 것들은 다시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놨으니까 그건 우리 책에도 그림이 도식화되어 있고 그거는 요 판례 강의하는 자료에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최근 15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대부분 수록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출제된 판례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또 각 판례마다 출제됐던 회차를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30회 때 출제됐다, 35회 때 했다, 40회 때 났다, 46회 때 최근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46회까지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표시함으로써 이게 또 어떤 지문에 어떤 판례 보면 거의 5번, 6번씩도 막 난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난 건지 옛날에 났던 건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몇 회 출제된 판례 문제인지 요 횟수를 기출문제 났다는 횟수를 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선공제의 3법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어선공제라는 이 공제에 3법 663조에 나오는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있죠? 이거 어선공제도 적용해서 3법에 있는 규정받아도 어선공제에 있는 내용이 계약자 측에게 더 불리하다면 그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적극이라는 건 아까 뭐랬죠? yes. 그래요. 그거 어선공제에도 663조 조항을 적용해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규정된 것들은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그거는 yes, 적용한다. 이게 여기 말은 적극이라는 뜻이죠. 언제 났었다? 37회, 39회, 44회 때 시험 문제 났었고 요거는 대법원 판례 언제 나온 거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 나온 법주문이다. 이때 대법원에서 나온 그 당시 판례 내용이다. 그래서 몇 년 어떤 판례 보는지 판례 번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다시 이 판례에 관한 거 우리 대법원 판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지고 대법원에 들어서 그 판례 확인하는 데서 요 조항을 이걸 쳐보면, 이걸 치면 그 판례가 뜨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또 별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웬만한 건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023년 8월까지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8월 때까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언제까지 날까? 내년 2024년 시험 문제는요, 2월 달까지 판례가 시험 문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났던 건 시험북이 2달 전에 났던 것도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2024년 2월까지 나올 판례는 언제 본단다? 그건 최신 판례가 될 건 2024년 3월쯤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미래보험교육원에 그 새로 나온 최신 판례 중에 최신 판례, 그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띄울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례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으로 다 도식화했다는 건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험자 대위권에 관련돼서 이런 판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동불법행위 하는 거, 이것도 우리 기본서 강의에서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시켰다. 따라서 단순한 판례를 나열하는 이거는 수험생용으로 볼 수 없죠. 판례 써놓고 네가 알아서 읽어봐라. 그거 읽은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야. 웬만큼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판례 이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판례 나열은 그건 책이 아니야. 법적 마인드가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는 이 역작이 바로 이 책이란 거고, 그래서 강의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의 합격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라는 것이고, 강의 목적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판례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OT는 여기서 끝내고 제1장 총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이거는 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8페이지 보시면 그 총론하고 나오죠? 여기서부터 오도록 하죠. 그래서 제1절 보험제도 하고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판례 선언 공제에 대하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자, 선언 공제에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우리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죠? 원칙적으로 3년. 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죠. 그랬더니 적용 여부 적극이니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언 공제에 대해서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공제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 앞에서 다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근데 이론에 나온 것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쭉 정리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론을 잘 몰랐으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란 동일한 지역, 직장 또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길 흉사가 있을 때 그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 구제의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우리가 공제라고 한단다. 그럼 선언 공제라는 건 뭐죠? 바로 선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선원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어떤 선원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죠? 그 사람이 입은 손해를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 부주해 주는 거. 이것이 선언 공제인데 그 선언 보통 공제는 보험과 다르긴 해요. 보험보다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도 그 실체는 뭐와 똑같다? 단체를 구성해서 그중에 누군가가 사고 나면 그들한테 모은 기금을 주는 건 보험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일종의 보험으로서 뭐와 비슷하다? 상호보험과 그 선언 보통 문제는 유사하더라. 이게 상호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그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연한 사고로 손해입으면 그걸 보상해 주자. 이거는 상호보험과 같은 게 선언 보통 문제라는 뜻이죠. 따라서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법 제4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상호보험과 공제 그 밖에 이와 준하는 계획에 준용한다라고 됐습니다. 이때 그 상호보험이나 공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선언, 공제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제금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와 똑같이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나가죠. 공제에서는
공제금 청구권이라고 표현해요. 그 공제금 청구권은 우리 보험금 청구권과 똑같이 소멸시효에 관해서도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거죠. 결국 선언공제에 대해서도 상법에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적용하는 건 그건 한다. 적용하는 게 맞다. 예스. 이런 뜻이죠. 이게 첫 번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저 총론 속에 나오는 거야. 보험계약법에 관한 것들. 그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와 관련된 것들. 그중에 첫 번째 판례,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 신원보증보험이 뭐죠? 여기 증권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뭘 체결했다고? 신원보증보험계약. 보증보험이라는 건 뭐죠? 일단은 당사자 간에 어떤 주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주계약 체결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걸 염려해가지고 일단 보증보험을 들어두고 만약에 이런 채무 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그 보험자가 대신 이 피해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그중에 신원 보증보험은 자, 증권회사는 뭘 다루죠? 돈을 다루는 거든 금융기관이니까. 근데 그 직원으로 취업한 그 친구가 뭘 한다? 가끔 가다가 그 회사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고객 돈을 빼먹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 수십억, 수백억씩 막 이런 대형 사고 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으로 들어온 이 친구가 그 돈을 회사 돈을 빼먹고 도망갔을 때 그때는 그걸 누가 보증해 주겠다? 보험회사가 바로 보험회사가 대신 그 직원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건 직원이 그런 돈을 떼먹고 해외로 도망가거나 그래서 날아갔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그걸 대신 지가 물어주겠다는 이게 신원 보증보험 계약이거든요. 그럼 금융기관인 증권회사하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신원 보증보험 계약은 일종의 무슨 보험이다?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죠? 기업보험은 623조 적용하지 않는 게 중요했었죠.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들은 623조에 나오는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설령 3법 제623조에 나오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거기다 적용해야 된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계약자 보호 규정 그 기업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배제 여부, 적용 배제해도 되느냐? 예스. 적극. 예, 적용을 배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배제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뭐 한단다? 보험자고 보험계약자가 둘이 대등한 관계야. 663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죠?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계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는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보험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선수인 보험자가 계약자들을 농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법에 규정된 그것보다도 계약자한테서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들은 그건 다 뭐 한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계약자한테 불리한 건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한 건 무효화시켜버리는 이것이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623조인데 이거는 바로 그런 서로 운동장이 기울은 즉 보험자는 더 상위고 계약자가 더 약자인 이럴 때만 적용하는 가계보험은 적용되지 이런 기업보험에서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보험에서는 설령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그건 유효화시켜버리는 거 그건 바로 당사자의 계약 체결한 대로 그냥 가져야 되는 거 그것이 기업보험의 성격이고 그때는 계약자한테 설령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계약자가 지가 알면서도 기업보험에서는 자도 잘하는 선수야. 지도 알면서도 감수한 거니까 그거는 무효화시키지 않겠다는 이것이 바로 기업보험이죠. 그래서 2번 신원보증보험 계약은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건 기업보험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신원보증보험 계약은 체결한 증권에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증권에서는 약관에다 뭐라 정했단다? 그 신원보증보험 약관에서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만약에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거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손해방지 비용에 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약관이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하게 됐죠?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줘야 되는데 보험자 동의와 관계없이 손해방지 비용은 지급하라고 우리 상법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약관에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이 신원보증보험에서는 보험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다면 만약 보험자의 동의 없이 손해방지 비용을 지급한 건 이거는 보험자의 동의 없었으니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 약정은 설령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지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기업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손해방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약관은 유효한 거기 때문에 보험자한테 이 증권회사에서는 손해방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그건 유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판례 내용이라는 거. 자,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죠? 판례가 그래요. 판례는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판례 공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습니다. 종합예술의 성격이죠. 자, 2번 어선공제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적극이라는 건 적용한다는 얘기죠. 37회, 39회, 44회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에서 뭘 운영하고 있다? 어선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선이라는 건 고기잡이 배죠. 그럼 고기잡이 배는 일종의 뭐죠? 선박입니다. 그럼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선박보험에 들으려면 보험회사가 어선 같은 건 원칙적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선보험에 가입하기가 선박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어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그걸 자기들이 어선 공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어선 가진 사람들만 오란 얘기입니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기금을 추정해서 그중에 어떤 어선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보상해 주자. 그게 어선 공제 사업입니다. 이건 일종의 해상보험의 일종은 맞죠? 맞죠? 해상보험이야. 그런데 어선 공제 사업은 다수의 영세 어민 등을 주된 가입 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3법 663조 단서조항에 적용되는 기업보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입한다? 어선공제는 영세 어민들이 가입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영세 어민을 무슨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선공제는 3법 60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령 겉으로 볼 때는 선박보험으로서 해상보험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가입한 사람들이 영세 어민이기 때문에 영세 어민에게는 기업보험 같은 그런 내용을 적용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어선공제는 663조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 금지 조칙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거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선공제해 봤더니 뭐로 됐더냐? 분납,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어선 보통 공제 약관 조항은 3법 603조 규정에 위배돼서 무효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어선 공제 그 약관 내용을 봤더니 거기 뭐로 됐더냐? 원래 상법에서 먼저 들어가죠. 우리가 개속보험료를 납입하다 중간에 납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공부하려면 보험기업법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판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개속보험료 미납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납입 최고 기간을 드렸는데 그 기간 내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미납한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놨죠. 따라서 상법에서는 개속보험료 미납이 발생하면 일단은 보험자는 뭐부터 한다? 최고부터 먼저 하고 독주장을 보내고 그래도 보험료 내면 그 다음에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선공제 여기 봤더니 분납 공제료 이건 보험료 대신에 여기는 공제료로 표현해요. 그럼 보험료 대신에 공제에서는 공제료라고 부르는데 그 미납 공제료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최고 절차 거치지 않겠대. 그러고는 그냥 곧바로 공제계획은 실효된다라고 이렇게 공제 약관에다 명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법에 있는 최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더 불리하게 만든 그 조항이 되죠? 이거 과연 유유냐 무유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기업범으로서 그 해상범의 선거에서 기업범으로 본다면 그건 당사자 간에 그렇게 약정한 건 유효한 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에 따라서 그때 공제계약은 당연히 실효되는 건 그건 맞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기업범의 성격을 묻지 않는 가계범 성격으로 본다면 그때는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조항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법에서 뭐라 봤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상보험의 성격이지만 영세민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이건 기업범이 아니라 가계범의 성격을 갖는 거로 봐야 되고, 따라서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불리한 약관 조항은 그건 무효시켜버리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제5장 손해보험 강론 제2절 해상보험 4-1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 가보면 제5장 들어가 보세요. 손해보험 강론에 했을 때 제1절 뭐가 나오죠? 근데 제1절에서는 화재보험 나와요. 제2절이 원래 운송보험인데 운송보험은 판례가 없으니까 빼고 바로 해상보험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 다음에 해상보험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 그 해상보험 판례 중에 4-1번 여기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어선공제약관에서 보험사고가 가망능력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에 불가망 사실만을 증명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 발생인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규정한 그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는요, 가망능력이라는 게 뭐였었죠? 선박이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이제 해상보험에서 공부할 때 나와요. 선박이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적 가망능력과 물적 가망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발항 당시에 그 가망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단다?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망능력이 결여됐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단다?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 해석은 무조건 보상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망능력 결여된 거와 가망능력 갖추지 못한 거하고 보험사고 난 거하고 인과했을 때 그게 가망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하고 서로 연관이 있단다, 인과관계가 있단다. 그때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면책이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어선공제 약관에서 뭐라 했다? 아니래. 그거 필요 없대. 그냥 발항 당시에 가망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사고 난 거와 인과관계가 관계없이 보험자는 일단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사고 난 거하고 가망능력 결여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면책이라 그랬는데 그게 원칙인데 약관에서는 어선공제 약관에서는 그렇지 않고 계약자한테 더 불리하게 어떻게 만들었다? 예, 계약 발항 당시에 가망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불가망이죠. 가망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증명되면 보험자는 그 이후에는 인과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도 없어. 사고 나면 일단은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약관이 만드는 거. 그거 무효랍니까? 유효랍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는 언제 나온 거죠? 1995년 9월 29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근데 이때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96년도 그 1년도 안 가죠. 몇 개월이야? 이거 9월 달에 났고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이네. 96년 12월 달 판례니까. 그래서 1년 3개월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니래. 어선공제는 누가 가입한다? 영세민들이 가입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가계보험의 성격을 갖는 거지 그걸 기업보험으로 볼 수는 없단다. 근데 이때 95년 9월 달은 기업보험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기업보험이야. 따라서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설령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다 약관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해상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정은 계약자한테 불리한 것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 판례에서는 아니래. 어선공제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만들면 그거는 기업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가계보험의 성격이니까 그 불리한 내용은 무효란다라고 그 다음 판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판례는 어선공제를 기업보험으로 봐가지고 계약자한테 불리한 것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결되는 거고 그 다음 연도 판결에서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만든 건 그거는 기업보험이 아니라 어선공제는 가계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건 무효라고 이렇게 나온 판례라는 거 둘을 이렇게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이제 세 번째 판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1페이지에 나와요. 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자, 3번. 해상 적합보험 약관에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소극이라는 건 뭐죠? 아니, 거기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노, 소극. 아니,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일까? 해상 적합보험 약관에 봤더니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대요. 그 준거조항이라는 뜻이 뭐죠? 준거라는 건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걸 어느 법원, 어느 국가법을 적용하냐 또는 그중에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걸 준거법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둘이 분쟁이 발생해서 저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부산 사람하고 둘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계약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서울에 있는 법원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 부산에 있는 법원을 기준으로 한다. 서로 간에 위치가 다르니까 그거 정할 필요가 있겠죠? 또 국제 간에도 마찬가지야. 국제 간에 어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분쟁이 발생했다. 그때는 미국법을 적용한다? 아니, 한국법을 적용한다. 아니면 아니야, 영국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 이걸 준거법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을 준거법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해상 적합보험 약관에 영국법 준거 조항이라는 건 영국법에 있는 걸 적용하자. 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자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게 준거법 조항이 영국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 등 성립 여부. 자, 보험계약의 성립이란 말이 나오죠. 보험계약은 성립할 때는 몇 가지를 갖춰야 되죠? 원래 계약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예요. 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험계약이 성립되려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라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어떤 거, 이 건물을 우리 화재보험에 들어간다. 이 건물이 보험의 목적이잖아. 이게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임보험이라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하지? 그 사람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즉 상대방 서로 계약 체결한 두 사람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다르다고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보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이게 정해져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인지 그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도 영국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보험의 목적에 대한 그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만은 그것까지도 보험 영국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나라 법을 일단 적용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들 들어가서는 영국법을 적용하라 이런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상 적합보험 증권상 일체의 전부 청구비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과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 조항이 있는데 해상보험 적합보험 증권에 뭐라 돼 있다? 예, 일체의 전부 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런 결제할 때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그런 영국법 준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도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게 핵심이죠. 그걸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은 어느 걸 정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거지 성립 여부까지도 계약의 성립 여부까지도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제2장 보험계약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제2장 보험계약선 첫 번째 보험계약과 관련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요소로 넘어갑니다. 자,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에서 첫 번째 판례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영국 생명보험법에서 나오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걸 그 보험계약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물었더니 그
보험계약자에게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게 요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요거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판결 요지 중에서 밑에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대괄호라고 하죠? 대괄호 2번 이렇게 되는 게 있어. 판결 그 요지 중에서 대괄호 2번에 보면 이 관련된 일반적인 개요가 나와요. 일반적인 사건 개요가. 자, 간단히 보면 뭐냐면 남극에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남극에서 그 헬기 같은 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착륙을 해서 그 남극 같은 걸 탐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종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남극에서 여행하고 그다음에 보내는 일종의 여행사 역할식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승무원들과 그 승객들 오는 손님들 그분들을 피보험자에서 즉 그 사람들 승객이나 또는 승무원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해 사고가 나면 그때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보험계약자가 받은 돈을 어디다 쓰겠다? 바로 그 승객들에 대한 또는 승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 배상 책임하는데 그 돈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따라서 남극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하는 회사가 비행기가 혹시 착륙하거나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승무원과 승객이 다치면 그 사람들이 다치면 또 죽으면 그때 배상 책임질 걸 보험금을 받아서 그거로 주겠다는 이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 보험계약자한테도 그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게 맞느냐 그거였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느냐면 처음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계약자한테 그 금액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뭐랬다? 아니래. 이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단다. 따라서 원래 영국법에서는요. 그 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런데도 보험계약자한테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란다?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 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결국 뭐로 나왔더냐? 아니래.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이익이 있는 거로 본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갑 주식회사인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타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이게 불특정 타수인이라는 게 바로 그 비행기에 타는 승무원들과 그 승객들 이 사람들이 불특정 타수인이고 그분들이 죽거나 또는 다치는 것에 있어서 정액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받겠다는 정액보험으로 가입한 거죠. 자, 그렇게 지급받기로 보험계약을 을보험회사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 회사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지방에서 착륙하다가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을보험회사가 갑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 확인서까지 교부까지 끝냈는데 그 이후에 을보험회사가 갑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계약은 갑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인 갑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원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만 보험금 청구를 갔죠. 근데 영국 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임보험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때 갑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고 그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뭐로 났다?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타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그 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단다. 결국은 누구 잘못이란 얘기야? 그 헬기를 실제로 운행했던 그 갑질 회사가 그 승객들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배상 책임을 지잖아. 자기들이 운행을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으니까 따라서 그 배상 책임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바로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부하게 해서 보험에 붙이게 해서 부부라는 건 보험에 붙인다 그랬죠? 그 의도가 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바로 승객들이 다친 걸 만약에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들이 받은 보험금으로 그거로 대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보험계약자에게도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에 나오는 제1조에는 피보험이익을 그 보험계약자에도 인정할 수 있다라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갑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무효가 아니라 그건 유효하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태아를 피보험자라는 상해보험계약이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자, 원래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 그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는데, 권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권리도 받을 수 없어.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도 권리 능력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보험금 청구권을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보험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다만 태아들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한 몇 가지 정해진 몇 가지는 생존해서 태어나는 순간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아에게도 상해보험 계약에서 그 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가 물론 인법에서의 피보험자는 뭐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갖다가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데 피보험자가 누구도 될 수 있느냐? 태아도 피보험자 능력을 인정하는 게 가능하냐 안 되냐 했더니 상해보험 계약에 그 효력을 체결했을 때 피보험자라는 거 효력이 있다 없다? 유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아도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유효하다는 뜻이죠. 및 출생 전에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때 상해 사고 난 건 여기 내용에 보면 뭐가 등가냐면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끄집어낼 때 잘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집게 같은 거로 짚고 당기잖아요. 그러다가 이 뇌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결국 양쪽 눈을 다 시력을 상실해봤습니다. 뇌 손상을 입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고를 당했죠. 그러면 양쪽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던데 보험회사 말했다? 태아는 아직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놨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체결한 것 계약을 보니까 원래는 그래서 출생했을 때부터 태아는 피보험자로 본다. 이렇게 원래 규정은 있어. 태어나야 그때부터 태아는 피보험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보통 우리 그러잖아. 우리 태아보험 이런 거 들잖아. 그럼 태아는 뱃속에 있을 때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태어나야 피보험자로 본다. 이거죠. 근데 계약에 체결한 내용을 쭉 봤더니 아니야.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내용으로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태아일 때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으면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봤더니 아니야.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이런 보험을 들었어. 그때 그게 과연 유효냐 무효냐 했더니 상해보험에서 그건 뭐다? 태아도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유효라고 대법원 판에서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느냐? 맞다. 적극이라는 건 해당한다. 이게 최근에 43회, 45회. 왜냐면 이게 나온 게 언제 나왔어?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밖에 안 되죠? 그때니까 43, 45 계속 판례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에서 계속 시험 문제 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6페이지 보시면 보충 내용 해가지고 이 판례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보충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판결 핵심 정리.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또는 개별 약정에서 태아도 피보험자로 규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운영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걸 보험사고로 하죠. 상해보험사고는 원래 첫째, 급격성, 두 번째, 우연성, 세 번째, 외래성, 네 번째, 신체상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로 합니다. 따라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장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로 부르죠. 그러므로 이 상해보험은 인보험이잖아. 그래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누구다? 신체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피보험자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는 글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상법상 상해보험 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더라. 예, 우리 상법에 보니까 태아를 갖다 피보험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상법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예 그런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인범인 상해범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해범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란다? 보험사고의 객체, 대상자로서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그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를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상 중인 신체도, 자, 태아는 인간으로서 되기 위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존재죠. 인간이 되기 위한 현재 과정이 있는 거죠. 이자도 생명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될 법익이 존재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도 생명권으로서 보호해야 될 마땅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나 또는 개별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3법 제660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103조의 공사양속에 반하지도 않는단다. 따라서 태아도 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태아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기간에 개시된 이상, 자,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험기간이 폐할 때 보험기간이 이미 개시된 거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약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관에서는 이미 폐할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 거로 볼 수 있는 이상, 출생 전이라도 폐하가 보험계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꼭 태어난 이후부터만 보험기간이 아니고 폐할 때부터 보험기간을 볼 수 있도록 그 약관 해석이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태아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된다. 바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상법상의 표현 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됐죠. 자, 우리 3법 제14조에 보면 표현 지배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은 지배인은 지배인인데, 우리가 지배인은 뭐죠? 원래 본인이, 내가 이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야. 근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잖아. 지배인을 둬가지고 그 지배인 보고, 야, 네가 이거 영업소 네가 다 관리해. 난 갖고 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가죠. 그렇게 하잖아. 그럼 지배인은 이 내에, 즉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냐?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실질적 그 영업장을 다 책임을 지는 자,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그럼 표현 대리는 뭘까? 원래는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않았어. 내가 대리권을 준 건 없어. 근데도 실질적으로는 내 대리권을 받은 것과 똑같은 어떤 이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의 대리로서 지배인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을 표현 지배인이라고 표현한단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인데, 그럼 보험회사의 영업소장도 상법상에 나오는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했더니 37회 시험지에 났던 것들은 사실은 그 전에 옛날에도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딱 두 번 났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 있는 영업소장들은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야. 그래서 표현 지배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뭐 더 이상 공부하려고는 하지 말고 이것만 외우셔요. 그냥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자, 본점이나 지점과는 다르게 영업소는요, 본점 지점에서 시키는 업무만 하지 직접 자기들이 직원들을 선발할 권한도 없고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독자적인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요. 본점 지점에서 시키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 영업소장은 상법상에는 표현 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즉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인정,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표현 대리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본 강의할 때 간단히 말쓰는데, 원래 표현 대리라는 게 뭐냐? 자, 대리권이라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야. 거기 대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대리권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 걸, 어떤 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 법률 행위를 할 걸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대리인 보고 대신 가게 하는 거, 이게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행위를 할 걸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내 대신 네가 가서 하라. 그럼 그때 대리인이 가서 한 행위는 대리인한테 기술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와 똑같이 봅니다. 본인에게 익수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한테 직접 내가 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대리권이라 합니다. 그럼 대리권은 반드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가 대리인한테 야, 내가 너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대신 이 업무를 수행하고 너가 와. 그럼 내가 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대리권 수여거든요.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어. 본인이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와 똑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없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의 한 행위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거와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대리를 무슨 대리한다? 표현대리라고. 이 표현대리에서는 핵심은 그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도 본인이 한 거와 똑같이 인정을 받아서 대리권을 준 거와 똑같이 인정을 받아서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본인이 책임지는 걸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 예, 민법 125조, 126조, 129조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근데도 대리권이 준 거와 똑같이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대리권은 정식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한테 대리권 준 것 같아. 그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준 것 같은 그런 됐을 때 그게 첫째 표현대리가 있고 두 번째는 대리권을 줬는데 이것만 하고 와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하나만 하고 오게라. 그 하나만 법률행위 체결하고 그랬더니 웬걸 가서 5개의 법률행위를 체결하고 와버려서 대리권을 수여한 걸 초과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이것도 본인이 표현대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대리권이 소멸됐어. 이제 저 사람은 대리권은 없어. 근데도 그 대리권 없다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안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같이 똑같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가서 행위를 하든가 상대방은 뭐라는 거야? 옛날에 이 사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하고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 그렇다면 그것도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상대방한테 연락했어야 되죠. 야, 이제는 이 사람 더 이상 대리인 아니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가 시키는 거 아니니까 너들 그거 내가 시키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없었어. 이게 바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권 수요를 안 했는데도 수요한 거로다가 인정받는 이런 대리권. 대리권을 줬는데 그걸 초과하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건 초과하는 대리권. 그 표현대리. 그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소멸됐다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사람이 가서 했다. 그런 것들은 표현대리라고 한단다. 그 표현대리 중에 여기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다냐? 을이 갑, 보험회사, 동대문, 영업소, 영업과장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누가? 을이 갑, 보험회사에 영업과장이란 명함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을이 갑, 보험회사에 직인이 찍힌 보험청약서 등 용지를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갑이 그걸 묵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이 갑은요, 아니요, 이제 을은 갑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영업과장은 아니야. 근데도 명함을 그런 식으로 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갑보험회사에 나는 영업과장이다라고 돌아다니면서 했고 또 청약서 같은 것도 그걸 가지고 와서 지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걸 했고 그랬단 얘기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갑보험회사에서 그걸 묵인하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을이 원고인 보험계약자의 사이에 갑보험회사 명의로 체결한 주택상공조합 종합보험계약 및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누가 체결한 거? 을이 원고와의 사이에 갑보험회사 명의로 체결한 그 보험계약에서 일단 승인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보험회사는 제3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을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함을 포시하였다는 할 것이로 할 거고. 자, 대리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 수여함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자기들 명함 쓰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 그 청약서도 주지 말았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명함 갖고 뿌리고 돌아다니고 청약서 갖고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잖아. 그럼 대리권을 안 줬지만 대리권 준 거와 같은 효과잖아요. 그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표현대리라는 125조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권은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주지 않았지만 보험회사가 그 사람이 대리권도 없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걸 묵인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표현대리 법리를 정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계약은 성립된 거로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우리 본 책에 보면 뭐도 있냐면 아까 대리권이 소멸됐다 그랬죠. 근데도 소멸됐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가 가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분이 설계사였었어. 근데 우리 보험회사 설계사 맞아. 근데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제2회 보험료, 제3회 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해치고 시켜버렸어. 그럼 더 이상 설계사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또 남 보험료를 계속 받아간 거야. 근데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영업소의 그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는 걸 그 계약자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안 알렸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설계사인 줄 알고 그 계약자는 보험료로 꼬박꼬박 그 해촉된 보험 설계사한테 돈을 줬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보험료 못 받았다고 우겼죠. 왜? 안 돌았죠. 사실 그 사람이 휘청했으니까. 그렇지만 책임은 누가 지진다? 보험자가 지랍니다. 왜요? 그 사람 대리권이 없어졌으면 보험 계약자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이제는 이 사람은 계약자가 아니니까, 아니, 보험 설계사가 아니니까 혹시 보험료 받으러 오면 그 사람한테는 보험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직접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새로 승계받는 그 보험 설계사를 줘야 됩니다. 얘기했어야 되잖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설계사인 줄 알고 계속 보험료 낸 건 계약자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험자가 그걸 묵인한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즉 그것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내용에 본교재에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5번째.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장차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되지만 보험사고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했더니 그 효력은 유효하답니다. 35회 때 나왔었고 43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아까 근이양증 나왔던 얘기야.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다 이거죠. 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바로 그 상법에서 보험사고가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발생이 됐다면 그 계약은 무효야. 근데 여기는 아직은 사고 발생은 필연적으로 예견돼. 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날 거야. 그러나 아직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고가 나지 않은 거라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뭐는 있었어? 근양증이라는 게 있었어. 아까 근양증이라는 건 근육이 계속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에 의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병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근육이 다 결국은 소진되면서 결국은 심장까지 멈춰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거죠.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대. 이때 보험사고는 뭐로 받느냐? 이 보험에서는 사망 또는 제1급장애 이거를 보험사고로 받습니다. 그럼 아직은 사망하거나 1급장애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보험사고는 아직 안 나가요. 이걸 보험사고란다는 걸 조심하세요. 다른 게 보험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나 1급장애 발생을 보험사고로 봤으면 아직은 근이양증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상태까지 안 갔죠. 물론 언젠가는 1급장애까지 도달했다가 언젠가는 사망까지 가겠지. 그건 확실해. 근이양증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전에 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이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그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죠. 일단은 계약은 유효한데 근이양증이라는 걸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렸다면 보험자가 그거 받아줬을까?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지무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험자가 그 근이양증이라는 걸 알았으면 알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죠? 해지권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죠. 자, 6번.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느냐 했더니 맞다. 확정되지 않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객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하라고 됐어요. 그때 공제에 가입하는데 그 금액이 개인들이 할 때는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2억을 가입해야 되고 법인 공인중개사 법인에서는 4억까지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2억, 4억이라는 금액을 가입해서 나중에 고객이 손해를 입히면 그 공제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돼요. 공제금을 달라고 해서 그 친구들 그 손해난 걸 찾아가면 되죠. 다만 이때 2억이나 4억이라는 이 금액은 1년 동안만 유효한 거고 1년 동안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총액이야. 1년 동안에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 된 총액이 2억이고 4억이죠. 따라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버리면 나중에 뒷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돈이 이제 소진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억하고 4억이라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누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중개업자하고 그런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체결할 때 이미 사고가 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납니다. 안 났어야 돼. 즉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다가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는 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지. 이미 손해를 입혔다면 사고 났죠? 그거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기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격은 뭐와 똑같다? 상호보험과 유사하더라. 누구끼리 모여서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거기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사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보험,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고 법인은 2억이 아니라 4억이고 근데 그 법인 사무소에서 분사무소는 한 개당 역시 2억씩 이렇게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2억 갖고는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는 1인당 2억 이상씩은 공제계약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참고로 기억하는 거고 이때 상기 공제계약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고객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 공제금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보증의 성격이니까 보증보험의 성격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그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격이다?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상호보험과 유사하니까 보험계약과 유사하죠. 따라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발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공제계약도 유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아직은 그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돼.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그 계약은 유효하고 만약에 이미 고객한테 손해를 입힌 사고가 났단다. 그때 이 공제계약은 사고 난 후에 체결하는 거니까 그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죠. 또 6-1번 이것도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건데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가서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 37회 때 시험문제 났던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 중에 요새 문제되는 공인중개사들 있죠. 싸가지 없는 공인중개사들 뭐하고 있죠? 그 건물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그 주택 소유자하고 결탁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속이는 거죠. 사실은 이미 대출도 많이 받았고 또 거기 받은 그 전세보증금도 왕창 받아놓고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는 양 거짓말 해가지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니까 나중에 그 전세금 반환도 못 받는 이런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거기에 누가 개입한다? 공인중개사가 결탁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 입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그 보증보험 공제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댔잖아. 개인은 최대 2억이잖아. 근데 손해본 사람들은 몇백억씩 돼요. 다 합치니까. 그럼 몇백에서 그 2억 가지고 뭐 보상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이때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키려고 그래. 바로 그런 싸가지 없는 거는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거라는 걸 지가 알면서도 공제보험에 들었으면 그냥 공제 가입을 합니다. 가지고 공제해서. 그러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제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와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맞죠? 계약 체결할 때는 아직은 사고는 안 저질렀죠. 사고 내려는 의도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공제사고는 안 낸 거죠. 계약 체결 때는. 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사기를 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그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단다. 그래서 우연성이 결여됐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는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그리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그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그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공제사고 안 났어야 돼. 또 그게 아직 선의성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세 번째,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없대요. 따라서 아직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제사고가 안 났다면 그때는 이건 계약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판례 핵심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 사견을 써놨어요. 이 사견은 개인적인 견해죠. 저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거는 뭐로 보되죠? 민법 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봐도 되잖아. 제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민법 103조에 따라서 그건 무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공제의견 무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우찌 대법원에서는 공제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미 공제사고 낼 거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공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은 이유는 뭐죠? 바로 그 고객들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거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한 건 결국 유효한 거니까 공제계약은 유효한 거야. 그러면 이때 피해 입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그 공제보험금 청구하면 되잖아. 공제금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피해자들인 그 고객들을 보호하려고 그 사기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그건 무효가 아니라고 때린 게 아닌가. 원래는 반사회적 행위라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를 한다면 공제금도 청구할 수 없죠. 그럼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냥 몽땅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보는데 이 판례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제계약을 유효로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여기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해서 그 공제금 최소한 개인이면 2억까지죠? 그 법 내에서. 그 옛날에 이건 1억이었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넣었다. 지금 2억까지 간 거예요. 그 돈 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공제 사고 낼 걸 의도를 했다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데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면 그 고객들은 한 푼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받게 하려고 이런 판례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판례도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는 그 계약 상대방을 즉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들이 좀 가끔가다 있어요. 아셨죠? 자, 지금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당시에 암진단 확정 후 일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거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대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보험계약 당시에 암진단 확정이 된 후에 일반 재해 사망으로 사망했다면 이때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했더니 판례는 뭐로 본단다? 무효로 보자 이거죠. 자, 이 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새는 이런 거 맞죠? 질병과 상해를 같이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계약이 많아요. 근데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이 확정돼 있었어요. 암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됩니다. 즉 질병에 관련된 암보험만 무효가 아니고 상해보험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보상해주는 하나의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가 무효면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겠다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됐죠. 따라서 암진단 확정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어요. 이 이유는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폭행을 했죠. 그럼 상해 사망이잖아. 그럼 상해 사망보험, 일반 재해 사망보험 지급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험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가 됐으므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8번.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기발생의 무효규정. 아까 설명했었죠.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 기발생하는 건 이미 보험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를 한다. 그 계약은 무효야. 이거는 절대적 강연부 규정 또는 절대적 강연법규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원칙적으로 절대적 강연 규정 맞다 이 뜻입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났다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걸로 확정돼 있다. 그러면 그때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건 이건 절대적 강연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절대적 강연법규, 절대적 강의 규정은 무슨 성격이죠? 설령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해도 그건 무효다 그랬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설령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그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뭐가 된다?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그래도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 강연법규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규정하든 불리하게 규정하든 따지지 않고 오직 법대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것이 절대적 강연법규니까 결국 그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설령 그것도 보험자가 보상해준다고 그렇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역시 무효로서 그건 유효가 될 수 없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받아도 무효다. 이게 절대적 강연법규야.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요. 3법 644조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는 그 계약은 무효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그러하지 않아도 유효라는 이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은 뭐란다? 그건 역시 무효로 한단다 말이야. 그래서 3법 664조는 절대적 강연법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설령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기발생의 무효 규정은 보험계약자,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 강의 규정이라 그건 절대적 강의 규정으로 보여야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계약의 당사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때는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절대적 강의 규정이다. 이때 이 규정은 소급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역시 그건 무효다. 아까 소급보험이 성립되려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소급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이에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무효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료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 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그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자. 당사자사의 다시 합의에 의해서 그 원래의 특약을 해지해버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 특약을 추가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체결한 거에 의해서 그건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면책인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이 소급해서 유효라는 특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체결한 건 역시 무효란다. 따라서 원래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 특약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사고가 났으니까 보상 못 받아. 근데 사고 난 후에 계약을 변경했죠. 뭐라고? 그 사고 난 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대. 도대체 이 상대방이 보험회사 회장 아들인가 도대체 누구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슨 계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래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고 그 약관에서는 그 이미 사고 난 것도 소급해서 보상해 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계약자한테 대단히 유리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역시 무효더라. 왜냐면 이 644조 규정은 뭐기 때문에 절대적 강연법규의 성격을 했기 때문에 설령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해도 역시 그건 무효가 된다라는 이 조항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앞에 제 1절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제 2절 보험계약 체결부터는 우리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